가진 것이 없으니 몸으로라도 갚겠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사내의 손에서 숫돌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깊은 산속, 낡은 오두막, 쫓기는 명문가 규수와 세상과 담을 쌓은 나무꾼. 이 위험하고도 묘한 동거는 바로 이 한마디 오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뭐요? 이 여자가 미쳤나? 기겁하는 사내와 얼굴이 홍당무가 된 여인.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겨울밤, 헌 이불 속에서 피어난 두 사람의 뜨거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조차 희미해진 깊은 겨울 산속, 그 정막을 깨는 건 쩍하고 장작이 갈라지는 날카로운 소리뿐이었습니다. 산에 무영은 묵묵히 도끼를 내려치며 거친 숨을 허공에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가 금세 얼어붙을 듯 사라졌습니다. 그는 무심한 눈으로 자신의 키만큼 쌓인 장작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산 아래 세상이 역모로 뒤집히든 왕좌의 주인이 바뀌든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오늘 밤을 버틸 뗄감과 끼니뿐이었습니다. 무영은 땀을 닦지도 않은 채 삐걱거리는 오두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냉기가 감도는 방 안, 그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주먹밥을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살아남는 것보다 귀찮은 일은 없다고 말입니다. 벽에 걸린 낡은 쇠붙이 하나가 서늘하게 반짝였지만 그는 애써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깊은 산속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유배지이자 무덤이었습니다. 닷새 만에 내려온 장터는 삶의 비린내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시전 상인들의 악을 쓰는 호객 소리, 갓 쪄낸 떡의 김, 그리고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인 이곳은 고요한 산속과는 딴판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무영은 그 소란스러움이 낯설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약재상에게 꽁꽁 얼어붙은 칡뿌리와 말린 약초 몇 가지를 건넸습니다. 흥정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손에 쥐어지는 건 고작 엽전 선언잎. 며칠간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캐는 노동의 대가치고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무영은 불평 없이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틸 곡기뿐이었으니까요. 국밥집 평상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탁주 사발을 기울이던 노인들의 목소리가 유독 크게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멸문당한 병조판서. 집안 말이야, 은혜를 입었으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충성을 다하는 게 진화된 도리건을 역모라니. 요즘 것들은 의리가 없어. 무영의 발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목숨을 바쳐 갚는다는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는 싸늘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갚는다니요. 충성, 의리, 도리. 그따위 허울 좋은 명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동료들이 화살바지가 되어 개죽음을 당했는지 그는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은 그 도리를 이용해 아랫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정작 위급할 땐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5년 전 그가 모시던 세자 저하가 독살당하던 밤에도 군권의 높은 분들은 자신의 안위만을 챙겼습니다. 욱하는 뜨거운 것이 식도까지 차올랐습니다. 무영은 자신도 모르게 노인들을 향해 나직하게
하지만 서슬퍼렇게 내뱉었습니다. 목숨은 빚보증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 죽어서 연료비 세우고 충신문 세우면 뭐합니까? 글기 들어가면 끝인 것을 비굴해도 살아서 밥 한 숟갈 더 뜨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진 좌중을 뒤로 하고 무영은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뒤통수의 노인들의 저 싹수 없는 놈 보게! 하는 고함과 혀차는 소리가 달라붙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영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냉소했던 목숨을 건 갚음이라는 주제가 바로 오늘 밤 눈보라와 함께 자신의 운명으로 들이닥칠 것임을 말입니다. 가장 혐오했던 그 일이라는 굴레를 스스로의 의지로 다시 짊어지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는 먹구름이 몰려오는 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같은 시각 눈 덮인 산등성이 반대편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양 최고의 명문가 교수였던 청아는 찢어진 비단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눈밭을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곱게 자란 손은 꽁꽁 얼어 감각이 없었고 발버둥 칠 때마다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아가씨, 제발 도망치세요. 뒤는 제가 막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키려다 쓰러진 유모의 비명이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한편 오두막의 무영은 잠들지 못하고 마루 밑바닥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먼지 쌓인 검 한 자루가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무영은 검을 어루만지며 5년 전 그날 밤의 악몽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모시던 어린 세자가 간신들의 모략에 의해 독살당하던 밤이었습니다. 무영아, 너는 살 거라. 이 더러운 궁을 떠나 사람답게 살 거라. 피를 토하며 마지막 명령을 내리던 세자의 눈빛. 왕실 호위대장이었지만 정치 노름에 휘말려 주군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무력감. 그날 이후 무영은 충성이란 허울 좋은 개목거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관직을 버리고 검을 봉인한 채 세상과 담을 쌓고 나무꾼이 되어 숨어든 것이었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날, 무영은 멧돼지 덫을 확인하러 나섰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가지 않을 험한 골짜기 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눈무덤 속에 파묻힌 희끄무레한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눈을 치우자 드러난 건 창백하게 질린 여인 청아였습니다. 화려하지만 다 찢어진 옷, 피투성이가 된 버선발. 딱 봐도 귀찮은 사연을 달고 온 도망자였습니다. 무영은 잠시 갈등했습니다. 그냥 두고 가면 얼어 죽을 게 뻔했고 데려가면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발자국 떼지 못하고 나직하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젠장. 무영은 다시 돌아와 청아를 짐짝처럼 둘러맸습니다. 그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그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젖은 옷을 벗긴 뒤 자신의 거친 무명옷을 덮어주었습니다. 매캐한 연기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청아가 힘겹게 눈을 떴을 때 보인 것은 비단으로 감싼 침상의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석가래와 거미줄이 쳐진 흙벽, 그리고 살을 애는 듯한 한기였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의 쇳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겨우 고개를 돌리자 부엌 아궁이 앞에 웅크리고 앉아 무언가를 깎고 있는 산의 넓은 등이 보였습니다. 무영이었습니다. 그는 인기척을 느끼고도 뒤조차 돌아보지 않은 채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신이 들었으면 썩 나가시오. 눈 그치면 바로 나가라는 말에 청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라 여겼건만
눈을 뜨자마자 내쫓으려 하다니요. 그녀는 떨리는 몸을 일으키려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발목은 퉁퉁 부어 있었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습니다. 밖에서는 짐승이 우는 듯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곳은 산속이고 세상과 단절된 고립무원이었습니다.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돌아갈 곳은 이미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산을 내려가면 그녀의 목에 현상금을 건 관군들이 득실거릴 테고 잡히면 끔찍한 고문 끝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 뻔했습니다.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 도망자 신세, 그녀에게 이 오두막 밖은 곧 지옥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청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양반과 교수의 채통을 지키려 했었지만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무영이 하던 손놀림을 멈추고 거칠게 대꾸했습니다. 그건 내 알파 아니지? 여긴 사람 하나 누울 자리도 좁소. 내 입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데 누굴 거둔단 말이오? 무영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낯선 일을 들이는 것이, 그것도 관군에게 쫓기는 여인을 숨겨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평온한 유배 생활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청아는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옷깃을 여미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비릿하게 올라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개만 까닥하면 하인들이 머리를 조아리던 명문가의 아기씨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름도 모르는 천한 나무꾼에게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죽기보다 싫은 치욕이었습니다. 차라리 혀를 깨물고 자결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대신해 죽어가던 유모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살아주세요. 아가씨, 살아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청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가문의 억울함을 풀고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자존심 따위 개에게나 줘야 했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차가운 방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 짐승 같은 사내의 발 아래서라도 그녀는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문 밖에는 다시 살인적인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청아는 결심한 듯 무영의 앞을 가로막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워달라고 밥도 잠자리도 조금만 축낼 테니 제발 봄이 올 때까지만이라도 살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무영은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단신을 신던 발로 거친 산길을 소미불만 덮던 몸으로 외풍심한 오두막을 견디겠다고 하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청아의 눈빛은 단순히 살려달라는 비굴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 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과거 자신이 지키지 못해 떠나보냈던 누군가의 마지막 눈빛과 겹쳐 보였습니다. 무영은 차마 문을 열고 그녀를 내쫓지 못했습니다. 밥값은 해야 할 거요. 난 공짜로는 안 재워주니까. 무영의 무뚝뚝한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청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비단옷을 입은 고고한 교수가 아니라 이름 모를 나무꾼의 좁은 오두막에 얹혀 사는 한낱 식객이 되어야 했습니다. 익숙했던 권력과 예의가 사라지고 오직 생존만이 법인 야생의 세계, 그리고 무영이라는 낯선 사내의 고독한 영토로 발을 들인 것입니다. 좁은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청아는 자신이 짐이 될까봐 불안했습니다. 가진 돈은 한 푼도 없고
할 줄 아는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바심이 난 청아가 붉어진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으나 살려준 값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정 갚을 길이 없다면 몸으로라도 갚겠습니다. 그녀 딴에는 노동력을 제공하겠다는 뜻이었으나 무영의 귀에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무영이 기겁하며 숫돌을 놓쳤습니다. 뭐요? 이 여자가 미쳤나? 하고 소리쳤습니다. 청아도 뒤늦게 자신의 말실수를 깨닫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빨래든 밥이든 몸을 써서 일하겠다는 말이요. 왜 그리 놀라시오? 이 우스꽝스러운 오해는 두 사람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모닥불 앞에서 청하는 무영의 등 뒤에 난 흉측한 칼자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무를 하다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처는 어찌하다 생기셨습니까? 청아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무영은 씁쓸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궁에 사는 미친 개한테 물린 자국이요. 주인을 지키라고 밥을 줬더니 제 주인을 물어 죽이더군요. 나도 그 곁에 있던 개였소. 주인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친 겁쟁이 개. 무영이 말한 미친 개가 권력의 눈먼 간신들이었음을, 그리고 그가 지키지 못한 주인이 세자였음을 청아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문을 잃은 청아와 주군을 잃은 무영. 서로의 결핍을 확인한 두 사람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산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방바닥의 온기를 모조리 앗아갔습니다. 오두막엔 이불이라곤 무영이 덮던 낡고 냄새나는 솜이불 하나뿐이었습니다. 무영은 청아에게 이불을 툭 던져주고 자신은 벽에 기대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청아의 떨림이 심해졌습니다. 딱, 딱, 딱.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영은 감고 있던 눈을 떴습니다. 파랗게 질린 입술로 오들오들 떨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저러다간 밤새 얼어 죽어 시체가 될 판이었습니다. 거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네. 무영이 짐짓 화난 척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푹 쉬며 이불 한쪽을 들어 올렸습니다. 들어오시오. 시체 치우기 귀찮으니까. 청아는 망설였습니다. 외간 남자와 한 이불을 덮다니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을 애는 한기는 법도보다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살기 위해 조심스럽게 무영의 헌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좁은 이불 안 두 사람의 거리는 숨소리가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무영의 몸은 아궁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얼어붙었던 청아의 몸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온기를 찾아 무영의 등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닿지 않으려 애쓰던 무영의 등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여인의 부드러운 곡선과 규칙적인 숨결. 무영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천장만 노려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청아는 밥값을 하겠다며 부엌을 차지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밥은 새까맣게 탔고 국은 소태처럼 짰습니다. 평생 분만 잡았던 소는 물집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영은 묵묵히 그 탄 밥을 씹어 삼켰습니다. 맛이 어떻습니까? 청아가 눈치를 보며 물으면 무영은 턱짓으로 그릇을 비우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냇가에서 빨래를 하다 손이 얼어 터진 청아를 위해 무영은 말없이 밤새 산토끼
기름을 개어 연고를 만들어 문 앞에 두기도 했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나누는 체온은 이제 생존을 넘어선 위로가 되었습니다. 무영은 밖에서 묻혀온 세상의 냉기를 청아의 온기로 녹였고, 청아는 가문을 잃은 슬픔을 무영의 단단한 등 뒤에 숨기며 잠들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서로의 심장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드는 밤들이 쌓여갔습니다. 헌 이불은 더 이상 남루한 천 조각이 아니라 두 사람만의 작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무영에게 오두막은 그저 잠만 자는 곳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산에서 장작을 패다가도 해가 뉘엿뉘엿 지면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것, 돌아가면 온기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벅차고 두려운 행복인지 그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무영이 일찍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청아는 마루에 앉아 무영의 헤어진 옷을 기워주고 있었습니다. 서툰 바느질 솜씨였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햇살 아래 그림처럼 고왔습니다. 무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가슴 한구석이 지릿해짐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를 지키고 싶다. 평생 이 산속에서 나무꾼으로 살아도 좋으니 이 여자와 늙어가고 싶다.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웃으면 자신도 웃게 되고 그녀가 아프면 자신도 아픈 이 감정. 무영은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이 몰락한 양반과 여인을 마음에 품었음을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요하던 산 입구에서 까마귀 떼가 비명을 지르며 요란하게 날아올랐습니다. 숲의 새들이 일제히 침묵했습니다. 살기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짙고 비릿한 피 냄새를 머금은 살기였습니다. 무영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나무꾼의 순박한 눈은 사라지고 전장을 누비던 귀신의 눈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지게를 내려놓고 그동안 마루 밑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이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리려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서슬퍼런 다짐과 함께 말입니다. 험한 산세를 헤치고 도망친 청아를 찾던 관군 무리는 우연히 오두막을 발견하고 젊은 여인네 못 봤냐며 무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봤습니다. 무영은 칼자루를 꽉 잡고 이곳은 그런 여인네가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라며 당장 나가라 하자 그중 관군 하나가 천한 것이 무례하다며 칼을 빼들자 무영은 칼집에 칼을 그대로 둔 채 그 관군을 한 번에 제압을 해버리자 나머지 관군들은 산 아래로 내려가 보고했습니다. 단순한 나무꾼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고수인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 보고를 받은 건 청아의 가문을 멸망시킨 병조판서였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그 고수가 과거 자신이 숙청하지 못하고 놓친 왕실 호위대장 검귀 무영임을 알아챘습니다. 계집과 놈을 한꺼번에 잡을 기회다. 산을 포위해라.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수십 명의 정예 토벌대가 산을 에워쌌습니다. 무영과 청아는 오두막에 고립되었습니다. 며칠째 대치 상황이 이어지며 식량은 바닥을 드러냈고 물 한 모금 마시기 힘들었습니다. 포위망은 점점 목을 조르듯 좁혀왔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북소리가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청아는 말라버린 무영의 입술을 보며 울먹였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까지 죽게 생겼어요. 제발 저를 넘기고 도망치세요. 당신은 무예가 뛰어나니 혼자라면 살 수 있잖아요. 무영은 피 묻은 검을 닦으며 덤덤하게 하지만 뼈 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밥값은 몸으로 갚는다며 큰 소리 치지 않았소? 아직 밥값이 많이 남았으니 어딜 갈 생각은 마시오. 난 빚대이는 건 딱 질색이니까. 그것은 무영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한다, 지켜주겠다는 말 대신 빚을 핑계로 그녀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청아는 그 투박한 진심을 알아듣고 무영에게 얼굴을 묻은 채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한밤중 오두막 위로 불화살이 쏟아졌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영은 검을 뽑아 들고 청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 등 뒤에서 떨어지지 마시오! 무영은 귀신 같은 솜씨로 적들을 베어 나갔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깨와 허벅지에 칼이 스치고 피가 튀었습니다. 무영이 비틀거리는 순간 적의 칼날이 청아를 향했습니다. 무영이 몸을 날려 대신 칼을 맞았습니다. 안 돼! 청아의 비명이 울렸습니다. 쓰러진 무영의 목에 칼이 겨누어졌습니다. 청아는 병조판서의 부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따라가겠다. 그러니 이 사람은 살려다오. 그는 아무 죄가 없다. 무영이 피를 토하며 불렀지만 청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그녀가 끌려가고 병조판서의 부하들은 무영이 죽은 줄 알고 불타는 오두막에 내버려 둔 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버린 밤이 지났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잿더미가 된 오두막을 비췄습니다. 무영은 재를 뒤집어 쓴 채 눈을 떴습니다. 매캐한 연기 냄새와 함께 살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더 이상 옆에서 그녀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적막이었습니다. 지키지 못했다. 또다시 내 손으로 지키고 싶었던 사람을 잃었다. 무영은 비틀거리며 폐허 속을 기었습니다. 그의 손에 잡힌 것은 타다 남은 이불 조각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청아와 함께 덮으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던 그녀의 살냄새가 배어있던 바로 그 이불이었습니다. 이제는 검게 그을려 차갑게 식어버린 천 조각을 움켜쥐고 무영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통곡이 텅 빈 산을 울렸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던 삶은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없는 세상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어젯밤 그녀와 함께 죽지 못한 자신이 저주스러웠습니다. 절망의 가장 밑바닥,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의 진짜 욕망을 마주했습니다. 살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짓밟힌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앗아간 자들을 향한 핏빛 복수. 무영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그 자리에 시리도록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개울가로 가서 피 묻은 얼굴을 씻어냈습니다. 물에 비친 사내의 눈에는 더 이상 초라한 나무꾼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서슬퍼런 살기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타지 않고 남은 검을 허리춤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헛간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호위무사 갑옷에 어깨바지를 꺼내 찼습니다. 내 목숨 값 받으러 가야겠군. 무영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되찾고 썩어 빠진 세상에 복수하기 위한 처절한 진격이었습니다. 병조판서의 저택 앞마당은 혼례 준비로 시끄러웠습니다. 역적의 딸을 첩으로 들이는 것을 조롱하고 즐기려는 비열한 연애였습니다. 청아는 멍한 눈으로 붉은 혼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죽어 있었고
소매 안에는 자결을 위한 은장도를 숨긴 채였습니다. 병조판서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의 손을 잡으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저택의 육중한 대문이 산산조각 나며 앞마당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자욱한 먼지 구름 속에서 한 사내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피 묻은 낡은 갑옷, 헝클어진 머리칼 하지만 그 눈빛만은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처럼 형형했습니다. 무영이었습니다. 누구냐? 저 놈을 당장 쳐라. 병조판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십 명의 사병들이 창을 겨누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검이 허공을 가르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속도로 검기가 뻗어나갔습니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보다 비명소리가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창대는 갈대처럼 꺾였고 달려들던 사병들은 추풍낙엽처럼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응징이었습니다. 무영은 청아를 향해 일직선으로 걸어갔습니다. 앞을 막는 자는 베고 뒤에서 덤비는 자는 쳐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단신으로 호위무사들을 뚫고 단상 위로 올라온 무영은 피칠갑을 한 채 병조판서의 목에 서늘한 칼끝을 겨눴습니다. 이놈! 내가 누군 줄 알고? 병조판서가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영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놈이 누구인지는 중요치 않다. 다만 내가 떼인 외상값을 받으러 왔을 뿐. 무영은 품에서 피 묻은 서찰 한 통을 꺼내 병조판서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무영이 호위무사 시절 목숨 걸고 지켰던 병조판서가 역모를 꾸몄다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때마침 왕의 근위대가 저택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병조판서의 안색이 클빛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 청아를 무영이 단단한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하오, 부인.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살기와는 딴판으로 오두막에서처럼 다정했습니다. 청아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토록 모질게 몰아치던 눈보라가 언제였냐는 듯 산속 오두막에도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폐가나 다름없던 오두막은 1년 새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구멍 숭숭 뚫렸던 지붕은 튼튼한 새 지프로 단단히 엮여 있었고 휑하던 앞마당에는 텃밭이 일구어져 파릇파릇한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빨랫줄에 널린 하얀 무명천들이 봄바람에 기분 좋게 펄럭였고 부엌 솥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가 피어올라 골짜기를 채웠습니다. 무영은 햇살이 잘 드는 마루에 앉아 청아의 긴 머리카락을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베던 거친 손에는 이제 검 대신 찬빛이 들려 있었습니다. 혹여 머리카락이 당길까 조심조심 빗어 내리는 그의 표정은 과거의 그 섯을 펄었던 검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풀려 있었습니다. 입가에 걸린 미소는 팔불출 그 자체였습니다. 청아가 거울을 보며 장난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이 정도면 제 목숨 값은 다 갚고도 남은 것 같지 않습니까? 밥 짓고 빨래하고 옷도 깁고 이제 그만 빚 탕감해 주시지요. 무영이 빗질을 멈추고 청아를 그윽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1년 전 살기 위해 바들바들 떨며 빚을 갚겠다던 여인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사랑받는 여인의 홍조만이 가득했습니다. 무영은 짐짓엄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원금은 갚았을지 몰라도
그동안 내 마음을 훔친 이자가 산더미처럼 불어났소. 무영은 빗을 내려놓고 청아를 번쩍 들어 안았습니다. 어머나, 대낮에 뭐 하시는 겁니까? 청아가 놀라 소리쳤지만 싫지 않은 듯 그의 목덜미를 감싸 안았습니다. 무영은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1년 전에 그 냄새 나던 헌소미불은 사라지고 두 사람이 함께 덮기에 차고 넘칠 만큼 크고 폭신한 새 목화솜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햇볕 냄새가 나는 보송보송한 이불 위로 두 사람이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무영이 청아의 콧잔등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평생 몸으로 갚으시오. 단 하루도 빼놓지 말고. 청아의 맑은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오두막 밖으로 멀리 산 아래 세상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삐그덕거리던 방문이 닫히고 따스한 봄바람이 그 문을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차가운 겨울숲에서 시작된 나무꾼과 규수의 목숨을 건 거래는 그렇게 완벽하고도 뜨거운 해피엔딩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